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한국 GM 사태입니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절차가 진행된다면 경기도 내 협력업체도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 GM의 부품을 납품하는 도내 협력업체는 국내 전체 협력사의 25%인 750여 개의 사가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하겠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제 현안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관련 내용 회의에 참석한 현병천 경기도 일자리 정책팀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24만 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공임대주택 12만 세대, 그리고 민간 협업을 통한 공공지원주택 12만 세대입니다. 기존에 서울시가 공급해온 임대주택 물량은 한 해 2만 세대 수준이었는데요. 민간 자본을 활용하게 되면서 향후 5년간 2배가 넘는 물량을 공급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필리 필립스의 레깅 파이어 띄워드리면서 2018년 2월 23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방침 이후에 관련 업계를 비롯한 온 산업 그리고 정부가 바빠졌습니다.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당장 군산 지역 못지않게 GM의 부품을 납품하는 관련 업체 20%가 넘게 몰려있는 경기도 역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기도지사 주재로 경제 현안 긴급 점검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회의에 참석했던 현병천 경기도 일자리 정책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현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경기도도 지금 비상이겠군요. 네, 지금 국내외 경제 현안 등으로 많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통상 압박도 하고 있고 금리도 인상되는 것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한국 GM 사태까지 터져가지고 굉장히 바쁠 겁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주재로 경제 현안 긴급 점검 회의가 열렸잖아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셨던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무역 확장법 근거로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문제라든가,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고용 불안 문제, 그리고 국내적으로 보면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 문제와 또 높은 금리랑 가계 대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동산 과열,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 국내 경제 현안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그런 회의였습니다. 일단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설치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도 차원에서 보면 이제 다양한 협력 업체들 그리고 그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판단하에서 이제 피해 규모 조사 이런 차원에서 보면 신고센터가 필요하겠다. 이런 대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고센터는 언제쯤 설치가 되나요? 그 부분 구체적 날짜까지는 정해지진 않았고요. 현재 이제 협상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지켜보고 그에 맞춰서 맞춤형 대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절차에 돌입하면은 거기에 대응한 지원이 맞춤형으로 이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선제 대응할 거리가 있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도내에 있는 그 협력업체에 대한 현황을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 피해 규모라든가 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GM의 직원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면밀한 파악, 그다음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병행을 해서 같이 좀 뿌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경기도 내 그 한국 GM과 연관되어 있는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네, 경기도에는 먼저 전국에 총 약 3천여 개의 그 한국 GM 협력업체가 있고요. 거기에 수십만 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있는데요. 도에는 1차 협력업체가 약 77개 기업이 있고
2만 4천여 명의 직원들이, 협력원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예. 이게 1차만 그 정도라는 거잖아요. 네, 총 협력업체를 다 합치면 약 750여 개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 협력업체만 77개고 뭐 2차, 3차, 4차 그와 연관된 업체 계속 뻗어나가다 보면은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당연히 불어날 것 같은데요. 경기도 현지 업체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이 들려오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많이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일부 들어오는 말씀 들어보면 이제 지금 최저임금 인상 문제라든가 금리 문제로 많이 경제 상황이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도 차원에서 좀 많이 대응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좀 긍정적인 측면은 지금 현재 정부랑 한국 GM 측이 좀 협상 중에 있고 노조 측에서도 많은 정상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원되는 방식이라든지 내용은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그래도 경기도에서 이번에 회의를 통해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쌍용차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도에서는 그 평택시를 정부와 함께 고용개발 촉진 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했고요. 거기에 대규모 실업을 예방한다든가 또 재취업을 지원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도 차원에서 특별 경영자금 약 270억 원 지원을 됐고, 그다음에 특별 신용보증 또 53억 원 지원이 돼서요. 그 일자리 안정이라든지 지역 경제 회복에 노력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 GM 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서 미칠 영향에 대해 도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금 지원이라든가 신용 보증 또 이번에 수출 문제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수출 판로 지원 등까지 해서 다방면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앞서 쌍용차와 같은 거기서 드러난 약간의 문제점 같은 것들 그런 걸 보완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될 텐데 이런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그 도에서 좀 여유자금이라고 할까요? 긴급 지원자금 같은 것을 미리 좀 확보해 놓는 게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상황에 대비해서 그때그때 저희가 또 의회와 정부, 집행부 간에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회성 지원이 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후속 조치도 이어질까요? 그건 이제 피해 규모를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이제 저희가 다만 섣부른 판단은 오히려 이제 역효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오히려 불안감이라든가 고용 불안을 더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현재 이제 다른 협력업체뿐 아니라 경기도에는 사실 군산공장뿐 아니라 한국GM의 공장은 없습니다. 근데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GM 직원들이 꽤 많더라고요. 한 1,500여 분이 GM 직원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의 거주지가 주로 부천이라든가 김포, 고양 이쪽에 많이 거주하세요. 그래서 협력업체도 협력업체지만 또 거기 직접 직원분들이 아마 부평공장으로 많이 출퇴근하시는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회의에서 뭐 자금 지원 외에 다른 뭐 활로를 열어준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제 GM이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경기도 그 해외 수출 판로를 위한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도 방안을 모색해보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쪽으로 했을 때 이제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납품하고 있는 것을 군산 공장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공장과도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물꼬를 트워주는 역할 그런 것들인가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아직은 협상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관련해서 이렇게 대규모 회의가 열린 것은 처음이었죠? 이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이번에 그 한국 GM 사태와 그 철강 통상 압박이 같이 들어오면서 지금
전국적인 영향뿐 아니라 도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몇 년 만에 가장 큰 회의 규모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혹시 오늘 인터뷰 도중에 빠진 내용이라든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끝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국 GM이랑 정부 측에서 협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한국 GM 측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이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저희 지역 경제라든가 고용 불안에 떨고 계신 직원분들을 어떤 안정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그 맞춤형 지원을 마련해서 지원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협상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병천 경기도 일자리 정책팀장이었습니다. 1부 마무리하면서 포리너가 부르는 I wanna know what love is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는 수도권 행정탐방 그리고 평창투데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천시 소식 만나보죠. 서울, 경기, 인천, 짚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인천시 이종우 방송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청년 취업 문제, 이거 참 걱정거리인데요.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청년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점점. 그래서 취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면접 준비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데 인천시가 청년 면접 지원 서비스로 면접용 정장 대여비 지원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인천 청년 면접 지원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2017년 기준으로 9.9%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예. 구직활동 기간도 평균 15.7개월로 장기화되다 보니 취업 지원자 1명이 평균 제출하는 입사 지원서는 17.3회, 면접은 6번 응시한다고 하고요. 취업 준비에 따른 비용도 월 평균 34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취업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구직자의 69%가 면접 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며 이들 중 29.9%가 비용 부담으로 면접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특히 면접 의상 구입 비용의 37.3%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인천시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가 청년 취업 준비자의 면접용 정장 대여비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입사 지원서 많이 내는 분들은 몇백 장도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참 고생일 텐데 취업 준비생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면접 지원 서비스. 다른 또 면접 지원 서비스도 있을 것이고 이 면접 지원 서비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인천 청년 면접 지원 서비스는 신청일 현재 인천시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로 1인당 연 3회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 인천시와 협약을 맺고 있는 대여점에 방문해서 필요한 정장을 대여하시면 되는데요. 대여점은 현재 인천에 2곳, 서울에 3곳에 총 5개소를 운영 중인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일자리 지원 사업란에서 대여점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사실 이런 것들 준비 못한 분들 많으실 텐데 또 부담되거든요. 시간도 소요되고 이런 대여 서비스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 창업에 관한 내용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2018 청년 창업 챌린지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23일 오늘부터네요. 2018년 청년 창업 챌린지 사업 청년 예비 창업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선발된 공모자들을 상대로 약 100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창업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해서 창업 분야 교육, 아이디어별 1:1 전담 멘토링 등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의 꿈을 이루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챌린지라고 하면은 참가 신청자 중에서 지원 대상을 뽑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선발 절차와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예, 사업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미만의 청년으로 오디션 방식을 거쳐서 7개의 청년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게 되는데요. 선발된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우선 100만 원씩 창업 활동비가 지급되고요. 실제 창업 시에는 인천혁신센터 안에 있는 창업보육실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고요. 중국 및 해외 진출 지원, 자금 융자 및 투자 유치 연계 지원 등 다방면의 후속 지원 기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교육 종료 후에는 7개 팀 중에서 3개 팀을 다시 선발해서 팀별 1,000만 원의 창업 지원금도 지급할 계획인데요. 참가 신청은 2월 23일부터 3월 21일까지고요.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새소식란과 인천창조혁신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이종우 방송팀장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탁구 단일팀을 소재로 삼은 영화죠. 영화 코리아 OST입니다. 이정화가 부르는 스타라이트 듣고요. 평창 투데이로 이어갑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종훈 스포츠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저녁에 있었던 쇼트트랙 얘기부터 해야겠습니다. 네. 선수들이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네,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예. 실제로 경기가 끝난 후에 우리 여자 최민정 선수 그리고 심석희 선수 아쉬움 가득한 얼굴을 지었고요. 예. 그리고 남자 계주에 출전했던 임효준 선수 계주에서 쓱 넘어지는 불운을 당했죠. 임효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끝난 후에 한참 동안을 코치박스에서 흐느끼며 우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예,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래도 네. 남자 대표팀 쇼트트랙 500m에서 네. 은메달 그리고 동메달을 땄잖아요. 이게 네. 소치에서는 노메달이었기 때문에 아쉬웠는데 500m가 우리 좀 약체가 아니냐, 약하지 않냐 했는데 메달 따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500m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예.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저는 500m에서 금메달을 예상하는 언론들의 기사를 보면서 우다징의 이 실력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우다징은 독보적인 세계 랭킹 1위예요. 그렇죠. 우다징의 금메달은 충분히 예견이 됐던 것이고 문제는 이제 세계 랭킹 4위 황대현 선수 그리고 세계 랭킹 6위 임효준 선수가 어떤 색깔의 메달을 가져갈 수 있느냐였거든요. 예. 그런데 우다징이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한 그것에 뒤이어서 황대현 선수가 은메달 그리고 임효준 선수가 동메달을 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왔다. 그리고 8년 만에 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500m 메달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어제 이 두 개의 메달은 정말 값지고 소중한 메달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정말 훌륭한 성적을 냈습니다. 네. 500m 같은 경우는 네. 스퍼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출발하고. 그래서 체력적으로 서양 선수들이 더 유리한가요? 일단 체격이 큰 선수들이 유리합니다. 500 같은 경우에서 스타트에서 승부가 거의 갈린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 어제 경기 보셔서 알겠지만 우다징 선수 스타트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선두자리를 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스타트에서 앞서 나가는 게 중요하고 또 체격 조건에서 좀 불리한 선수들은 스타트에서 늦어지면 이후에 추월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 돼요. 예. 단거리이기 때문에 빠른 스타트와 빠른 추월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 대표팀의 경우 남자 여자 대표팀 모두가 500m는 주 전략 종목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보셨다면 어제 황대현, 임효준 선수의 메달이 얼마나 값진지 또 한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앞으로도 500m에서 계속 이런 좋은 성과를 또 다음 올림픽에서도 냈으면 좋겠네요. 네. 자, 메달 색깔 중요합니다만은 그래도 네. 예전보다는 그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의 표정이 네. 그렇게 어둡진 않은 것 같아요. 마치 대역주인 된 것처럼 예전에는 막 굉장히 슬퍼하고 우리도 안타까운 네. 노메달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표현도 많이 사라졌고요. 네. 지금은 변화된 분위기죠. 네. 그렇죠. 올림픽 헌장을 봐도 국가를 대표한다 이런 내용보다는 선수 개인의 경쟁을 좀 더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어제 여자 1000m 경기를 두고 어떤 분들은 심석희 최민영 선수가 그렇게 붙어서 갈 필요가 있느냐. 떨어져서 갔더라면 누구 하나는 금메달을 땄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단체전이 아니에요. 개인전입니다. 예. 선수 개개인이 결정을 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최민정이나 심석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을 후미에서 머물다가 막판에 뒤집는 추월하는 그런 전략으로 경기를 풀어왔던 선수들입니다. 예. 하루아침에 경기 스타일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아쉽게 이제 충돌이 일어났던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전에서도 그냥 우리 선수 밀어주기를 하면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짬짬이가 돼요.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 개인 선수들의 그런 멋진 경쟁 그런 것에도 박수를 쳐주는 우리 문화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남자 선수들도 사실 쇼트트랙 예선 준결승 이런 거 치르면서 같은 조에 결승전이 아니라 예선과 준결승에서 같은 조에 편성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너무 서로 경쟁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같은 맥락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올림픽에서 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선수 팀 중 하나로 꼽으라면 컬링팀 아니겠습니까? 여자 컬링팀. 최고죠. 지금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예, 모이게 된 것도 참 특이해요. 네, 그렇죠. 김은정 선수와 김영미 선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006년에 생긴 의성 컬링센터에 가서 방과 후 활동으로 컬링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김영미 선수에게 물건을 전달해주러 김경혜 선수가 동생인 김경혜 선수가 컬링장을 방문했다가 컬링의 매력에 빠진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학교의 친구들에게 컬링부 모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컬링 선수들을 모아서 지금의 이제 컬링 시스터즈가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 선수들 경북 의성에서 자란 소녀들이 컬링을 통해서
올림픽 출전이라는 꿈을 꾸고 즐겁고 아주 유쾌하게 도전해 왔고요. 근데 이제는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한편의 영화로 만들어도 좋을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력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는 우리 컬링 여자 대표팀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4년 전 소치 올림픽 때는 아쉽게 4강 진출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4년 전 팀은 다른 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경기도청 팀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또 우리 대표팀이 4강 진출을 하면서 더 또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올림픽 사상 첫 4강 진출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이 의성에서 이 선수들이 컬링을 안 했으면 그리고 의성에서 지원을 안 해줬으면 어땠을까 참 아찔하기도 한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컬링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네, 제법 있습니다.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은 태릉에서 컬링을 배우실 수 있고요. 배우시고 경험할 수 있고요.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의정부에 있는 컬링장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이천에 있는 컬링장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요즘 이슈로 되고 있는 안경 선배, 김은정 선수, 영미야의 주인공, 김영미 선수를 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경북 의성에 있는 컬링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김민정 감독하고 얘기할 때 김민정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경북 의정 컬링센터를 일반인이 방문해도 김민정 감독을 비롯한 우리 대표 선수들이 다 지도를 한다. 일반인들에게 강습을 틈날 때마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대표팀뿐만 여자 대표팀뿐만 아니라 믹스 대표팀 그리고 남자 대표팀까지 다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컬링 전체 국가대표팀이 다 거기서 일반인들에게 강습을 해줬습니다. 올림픽 끝난 이유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간 되실 때 가족들과 함께 컬링 의성센터 방문하셔서 국가대표 선수들도 만나고 또 그들에게 컬링을 한 수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컬링은 물론 체력적으로 많이 체력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는 연령이라든지 그런 체력적인 부분이 덜 필요하니까 많은 분들이 가서 또 가족 단위로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컬링 강국이라고 하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부터 손자, 손녀가 같이 운동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남녀노소 할아버지, 대가족들이 4대가 모여서 컬링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컬링이 캐나다에서는 국민 스포츠 중에 하나죠. 그런 문화를 가진 강국을 우리나라 선수들이 계속 꺾고 있으니까 참 신통방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자, 이제 아이스하키 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남북 단일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처음에는 여자팀 단일팀 감독인 세러마리 감독이 좀 회의적인 반응이었는데 나중에는 이내 받아들이고 이제는 북한 선수들이 북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술을 더 가르쳐주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마지막에는 또 눈물도 보여서 화제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스웨덴과의 7-8위 결정전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 나서 머리 감독이 눈물을 쏟아냈는데요. 머리 감독이 눈물을 쏟아낸 이유는 1승도 못 거뒀기 때문에 분해서가 아니라 여기까지 와준 선수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남자팀 백지성 감독도 그렇고 여자팀 세러마리 감독도 그렇고 계속해서 팀 코리아를 맡고 싶다. 한국 팀을 계속해서 맡고 싶다 그랬는데 그게 이어질까요? 네, 연맹에서도 지금 협회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재계약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두 감독이 수락의 의사만 밝히면 재계약 무난합니다. 그렇군요. 북한 선수들이 이제 떠나기까지 이틀 남았는데 그때까지 또 어떤 이야기 그들이 또 추억을 쌓을지 기대가 됩니다. 뿌듯한 순간으로 가득 찬 올림픽이었는데 아쉬운 장면이 있었어요. 여자 스피드 스케이트 팀 추월. 이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보름, 박지우, 노선영으로 구성된 여자 팀 추월 경기. 사실 외신들조차도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실망스럽고 가장 역겨운 장면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이 약자를 철저하게 짓밟고 괴롭히는 장면이었다. 이런 혹평을 내놨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역시 근본적인 원인은 등산연맹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는 파벌 싸움이에요. 서로의 파벌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따로 훈련하게 되고 선수들 간에 교류를 막아왔던 게 사실이죠. 팀 추월 말 그대로 3명의 선수가 하나의 팀으로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되는 경기인데 훈련도 따로 합니다. 그리고 서로 친분을 쌓지도 못하게 합니다. 서로 만나는 시간이 없다면 서로 같이 훈련하고 밥 먹는 시간이 없다면 친해질 수 없거든요. 같이 밥 먹고 훈련하면 친해진다는 거 이번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보면서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협회에서 그렇게 막아왔던 거죠. 등산연맹은.
이 어른들의 파벌 싸움, 어른들의 박도력 싸움과 욕심으로 인해서 이런 실망스러운 장면이 나왔다는 거 깊이 반성해야 되고요. 이번 올림픽이 끝나더라도 등산연맹의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고질적인 거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네네. 거고 예전엔 뭐 한 체대 비한 체대라고 하는데 지금은 네. 또 그게 또 살짝 변형돼서 또 파벌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네네. 하는데 이거 뿌리 뽑혀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폐막이 얼마 안 남았고요. 폐막식의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폐막식은 더 넥스트 웨이브, 미래의 물결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예. 한류 스타들이 총출동합니다. 러시아의 피겨 요정이죠. 메드베데베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엑소가 회식 무대에 섭니다. 엑소를 비롯해서 CL 등 K-팝 스타들이 총출동해서 K-팝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개막식에서 화제가 됐던 드론 쇼도 다시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혹시 폐막식 가시는 분들은 이런 쇼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TV에서 또 폐막식을 보시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3월 9일부터 18일까지 6개 종목 80개 경기가 열리는 패럴림픽 관전 네. 포인트가 있다면요? 관전 포인트 아직 축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패럴림픽을 통해서 또다시 열정과 감동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목할 만한 경기, 지금 컬링 인기 높잖아요. 예. 휠체어 컬링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패럴림픽도 네.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동훈 스포츠평론가였습니다. (2월 23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콜드플레이의 업 앤 업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